이렇게 좋은 영화가 있다니. 다양한 영화 다채로운 색깔 무비 프리즘. 안녕하세요, 리뷰카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뷰 마우스입니다. 자, 조금 전까지 자산어보 소개를 같이 보셨고요. 이 자산어보는 상을 굉장히 많이 받은 한국 영화입니다. 어떤 것들을 받았나요? 네, 백상예술대상에서 영화 대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청룡영화상에서는 나무주연상 설경구가 받았고, 각본상, 음악상, 편집상, 촬영 조명상까지 받았습니다.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 부일영화상, 부산영화평론가협회상 등등등 굉장히 많은 영화제에서 굉장히 다양한 상을 받은 아주 잘 만든 명작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단한 영화입니다. 네, 그리고 흑백인데, 흑백인데. 요즘에 나온 영화가 흑백인 경우는 드문데요. 왜 흑백인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토크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명하고 명징한 사물 공부에 눈을 돌리기로 했네. 자, 첫 번째 주제는 왜 자산어보인가? 입니다. 저희가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기에 앞서서 리뷰 마우스께서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한번 브리핑을 해주시죠. 간략하게 정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조라는 임금이 있다는 건 다들 잘 아실 거고, 정조가 자기의 아버지였던 사도세자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 묘를 수원 화성에 짓습니다. 그 수원 화성을 같이 지은 사람이 바로 정약용,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김홍도, 이런 분들이 정조의 부름을 받아서 달려옵니다. 제가 왜 사도세자를 얘기를 했냐면, 정조는, 사도세자는 자기의 아버지인데 할아버지였던 영조가 탕평책을 펼치면서 노론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노론이 정조의 아버지였던 사도세자를 죽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정조는 계속해서 세자 시절에는 숨기고 있다가 왕이 즉위하는 그날 얘기를 하죠.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피해 숙청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숙청은 하지 않았는데, 노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 동인이나 남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중용을 했어야 됐고, 정약용같이 똘똘하고 아주 젊고 남인 출신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남인을 끌고 왔고, 정약용 삼형제가 남인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정조의 눈에 들고 조선 그 후기를 이끌어가는 실학자들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어느 순간 정조가 죽는 거죠. 그때가 1800년입니다. 1800년에 죽고 정조의 아들이었던 순조가 8살인가의 나이로 왕이 됩니다. 수렴청정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그때 수렴청정을 했던 사람이 정순왕후인데, 정순왕후가 누구냐면 영조의 젊은 부인입니다. 영조의 젊은 부인이 수렴청정을 하다 보니 소외됐던 노론이 다시 올라오게 되고, 그 소외됐던 노론들이 눈엣 가시였던 정약용 삼형제를 어떻게 해서든 혼을 내야 되겠고, 그 빌미가 됐던 게, 너희는 천주교를 믿지 않느냐, 성리학의 나라에서, 유교의 나라에서 천주교를 믿어? 그렇게 해서 시작됐던 게 1801년 신유박해입니다. 그것 때문에 삼형제가 찢어지고 죽고, 이런 결과를 맞이해서 거기서부터 영화가 시작이 되고, 그런 시대 상황입니다. 야, 지금 뭐 굉장히 짧은 시간에 영조, 정조, 그리고 순조로 이어지는 조선 후기의 상황을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왜 자산어보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정약전과 정약용의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정약용은 강진으로 유배간 이후에도 목민신서라든지 경세유표라든지 정치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책들을 굉장히 많이 저술을 했거든요. 반면 정약전은 그런 책은 별로 쓰지 않고 어류도감인 자산어보를 쓴단 말이죠. 그것도 굉장히 집착을 해요. 자산어보를 완성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것도 시대적인 배경을 조금 아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정약용 같은 경우는 정조가 정말 사랑한 제자였습니다. 제자라고 제가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정조는 조선에서 모든 임금을 통틀어서 유일하게 주자학을 해설하겠다, 해설서를 쓴 왕입니다.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를 보여주겠다는 거죠. 정약용이 한시 대결을 하면 판판이 졌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서 한시를 가장 많이 지은 사람이 정약용인데요. 그 정도로 똑똑했기 때문에 정약용은 정조와 함께 현실 정치에서 어떻게 해서든 이 나라를 바로 잡아야겠다는 뜻을 임금과 같이 했던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정약전은 어린 시절에 정약용이 썼던 편지를 보면, 형은 늘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술 마시기를 좋아했다. 나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영혼 자체가, 정약전은 기본적으로
조금은 이단아 같은 느낌이 있어요. 물론 성리학을 공부했고 아주 똑똑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서 유배를 왔을 때 상황을 보면 순조가 즉위를 하고 세도 정치가 막 시작이 되는 시점이거든요. 현실 정치에 더 이상 미련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영화에서는 내가 가진 뜻을 어떻게 감히 쓰겠느냐, 나는 임금도 없는 그런 세상을 원하는데 그건 조금 과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약전이 무정부주의는 아닌데 그 정도로 현실 정치의 환멸을 느꼈기 때문에 본인이 집착할 만한 무엇인가가 필요했고, 때마침 창대라는 청년을 만나서 아무도 도전해보지 않은 길을 내가 한번 가볼까? 이게 학자로서의 내 마지막 소임이라고 믿은 거죠, 신념처럼. 근데 자산어보가 조선 최초의 어류도감은 아니라면서요. 조선 최초의 어류 백과사전 같은 거죠. 신유박해 때 비슷한 시기에 유배를 갔던 김여라는 사람이 자산어보 탄생 11년 앞선 시절에 지었던 우회이어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깊이는 약전 선생의 자산어보만큼은 따라올 수가 없죠. 저는 왜 정약전이 이렇게 자산어보를 완성하는데 집착했는가에 대한 힌트를 영화 속에서 좀 찾아봤는데, 영화 중반에 약전이 약용에게 쓴 편지를 읽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내가 이제까지 성리학, 노자, 장자, 서학 가리지 않고 공부한 것은 한마디로 사람이 갈 길을 알고자 했던 것인데 창대가 물고기에 대해 아는 것만큼도 알아낸 게 없지 않은가. 하여 이제부턴 애매하고 끝모를 사람 공부 대신 자명하고 명징한 사물 공부에 눈을 돌리기로 했네. 그리고 한마디 더 하는데 사물로 날 잊어볼 생각이네 라고 해요. 괴로웠던 순간이었나 봐요. 그렇죠. 유배에 왔고 온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으니까 정약전도 굉장히 괴로웠을 것 같고, 이 사물로 날 잊어볼 생각이네 라는 대사가 계속 영화 끝날 때까지 마음에 남아있었거든요. 저는 굉장히 똑똑한 형제들이고 호기심도 많고 어떤 것이든 공부를 시작했다 하면 끝을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약전도 그런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 괴로운 상황을 결국 공부로 이겨내고자 했던 것 같고, 근데 그 공부의 대상이 물고기와 같은 생물, 그리고 어떤 사물, 인간사가 아닌 것에 꽂힌 거죠. 그래서 그것을 깊이 파고들다 보면 나의 괴로움이 다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괴로움을 잊기 위한 최적의 수단이었다.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이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조금 전에 저희가 김래어의 우회이어보가 조선 최초의 어류도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람도 비슷하게 유배를 갔다가 어류도감을 집필했다는 걸 보면 어떻게든 공통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의 어떤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어떤 좋은 수단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정약용은 전혀 다른 인물인 거죠. 전혀 다르게 위정자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고, 세금을 걷어서 이걸 활용하는 부민관들이 어떤 식으로 정치를 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알려주고 명심하라고 수없이 말을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약용은 도망가거나 조금은 한 발 물러서고 싶을 법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괴로웠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마음이 괴롭다는 게 어쨌든 바뀌지 않을 조선 후기의 상황을 계속해서 바꾸고자 계속해서 부딪히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안 바뀌고 있는 게 보이고, 나라는 세도 정치로 썩어 들어가고, 수렴청정은 더 심해지고, 노로는 더 득세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을 보면서도 하지만 난 눈을 감지 않겠어. 두 눈 부릅뜨고 너희들을 끝까지 바라보겠다. 뭐 흠문신서라든지 뭐 육경사서 여러 가지를 계속 쓰거든요. 약용은 현실 정치에서 도피하지 않는 것을 봐도 저는 굉장히 강건한 사람이다. 영화에서 혹은 우리가 배우는 건 약용은 조금 부드러운 사람 같은 이미지잖아요. 실제로 얼굴이 하얗고 입술이 빨갛다라고 나와 있고 꽃미남이라고 조선 기록에 남아 있는데, 그럼 요즘 말로 다간남이네요. 다 갖춘 남자. 다 갖춘 남자예요. 정조가 질투를 느꼈을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야, 재밌네요. 예, 그래서 한시 대결에서 맨날 정약용 배 띄워서 유배 보내고 그러거든요. 그 작은 연못에서 너 나한테 졌잖아, 빨리 절로 가. 그러니까 이게 재밌기도 하고 질투도 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약용은 어찌 보면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강인한 인물일 수도 있다. 오히려 그렇게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금만 덧붙이자면 약전이 왜 자산어보를 썼는가에 대해서 영화에서 대사가 하나 나오는데 실학적인 접근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됩니다. 창대가 물어봅니다. 그런 책은 만들어서 뭐 달라고라 라고 물어봐요. 그런 책을 만들어서 못 올라고. 홍어가 아는 길은 홍어가 안다 하지 않았느냐? 그걸 너만 알지 말고 널리 알려서 이 나라 어업에 겁나기 좋은 말씀인데요. 대역죄인을 돕는 건 나라의 불충인께 도와드리기가 좋까 거시기 허요.
약전이 창대 질문을 딱 듣고 잠시 멈칫해요. 자기도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멈칫했겠죠. 그러고서 홍어 가는 길은 호가 간다 하지 않았느냐. 그걸 너만 알지 말고 널리 알려서 이 나라 어업에, 그러니까 나름 이제 실학자로서 이 나라 어업을 부흥을 시키는 데 일조하겠다, 이런 목표가 좀 있긴 한데 중요한 목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주제는 배운 대로 살기, 생긴 대로 살기입니다. 창대 대사에서 따온 주제예요. 첫 번째 주제가 정약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두 번째 주제는 창대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창대는 서자 출신이고 초반에는 되게 상놈으로 묘사가 되고 결국 출세욕을 이기지 못하고 그 아버지를 찾아가기도 하고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죠. 굉장히 입체적인 인물인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 열심히 배워서 출세하고자 했던 창대가 생긴 대로 살기로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영화가 끝날 때 흑산도로 돌아오잖아요. 배운 대로 살기, 생긴 대로 살기. 만약에 리뷰마우스가 창대였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창대와 똑같은 선택을 했을 겁니다. 창대는 허구의 인물은 아니지만 그 모든 신분이나 서자였다거나 창대가 과거 시험을 보러 가나 이건 다 허구입니다.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창대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근데 영화 속에서 그려진 모습만 보면 내가 배움에 뜻이 있어서 늘 그리기를 좋아했는데 때마침 조선에서 손에 꼽히는 학자가 왔다. 그에게서 배웠다.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신분 때문에 못 써먹는다? 어떤 식으로든 그 신분을 뛰어넘으려고 아등바등 노력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시대에는 그게 돈이 되겠죠. 돈을 많이 버는 거. 저는 무조건 일단은 하고 보자. 성공이든 뭐든 벼슬길이든 뭐든 해놓고 아무도 나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판단해보자. 그리고 난 내가 배운 대로 한번 써먹어보자. 일단은 다 저질러 봤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 아전들의 모습,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모습, 고을을 지키는 수령의 모습, 이런 걸 보면서 저도 다시 돌아올 것 같아요. 흑산도로 돌아오면서 아, 내가 가고자 했던 그 길이 어쩌면 나의 길이 아닐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제2의 자산오보를 만드는 길을 택하지 않았을까. 약전처럼 그런 마음입니다. 리뷰카우는요? 창대가 진사가 되고 나서 나주에 관아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결심을 합니다. 나는 정약용 선생이 쓴 목민신서의 내용을 그대로 실천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백성은 땅을 논밭으로 삼고 아전은 백성을 논밭으로 삼는다. 강진선상님 대단하십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실상은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왜곡한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백성이 땅을 논밭으로 삼는 건 맞는데 아전이 백성을 논밭으로 삼는다는 거는 비유적인 의미고 그만큼 백성을 잘 지키고 아껴줘야 된다는 의미였을 텐데 그 반대로 상황이 전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창대는 현실에 굉장히 환멸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대는 배운 대로 책 내용대로 살고자 했는데 그게 현실에 적용이 됐을 땐 굉장히 왜곡될 수 있다는 거를 여실히 깨닫게 된 거죠. 결국 창대가 아전 행패를 못 참고 폭력을 행사하고 옥에 갇히죠. 그리고 아버지가 거금을 써서 빼주는데 아버지와 창대가 감옥에서 얘기할 때 창대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체 뭐 때문에 그랬어? 에? 배운 대로 못 살면 생긴 대로 살아야지라. 배운 대로 못 살면 생긴 대로 살아야지라. 그런 체념조의 얘기를 하거든요. 굉장히 저도 좀 마음이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생긴 대로 산다는 게 근데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 부분이 참 어렵네요. 생긴 대로 산다. 신분 사회에서는 신분 그대로 산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처한 환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사는 걸 수도 있겠죠.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거죠. 더 좋은 방향으로의 변화를 포기하는 게 아닐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니면 또 창대가 마지막에 흑산도로 들어가는 장면을 보면 그의 얼굴이 그렇게 슬퍼 보이진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대로 생긴 대로 사는 게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작은 희망을 좀 느껴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마지막 대사에서 흑산이 아니라 자산입니다 라고 창대가 와이프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난 육지보다 흑산이 좋소. 흑산이 아니라 자산이야. 그 장면에서 약전 선생이 쓴 책이 자산어보기 때문에 물론 이게 현산어보라는 학계 주장도 있지만 자산어보라고 해서 자산이여 라고 한 게 아니라 저것은 생긴 것은 흑산이다.
하지만 나는 저걸 자산이라고 부르겠다 앞으로 라는 뜻에서 어쩌면 생긴 대로만 살지는 않겠다라는 뜻도 조금 내포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게 보면은 감옥에서는 생긴 대로 살아야겠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흑사한도로 다시 돌아갈 때 창대의 마음은 뭔가 의지를 다지는, 그 사이에는 약전의 편지가 있었고 자산어보의 서문을 봤기 때문에 마음의 심경에 조금은 변화가 있었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호기심 많은 인간에게 낯선 곳만큼 그 약전이 자산어보 쓰는 과정을 보면 이제 코믹한 부분도 있고 창대와 계속 대화를 하면서 기록을 하고 자산어보를 집필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좀 배울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을 배울 때 어떤 방식과 태도로 임해야 하는가, 그거를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교육 영화는 아닌데 영화를 보다 보니까 절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약전도 그렇고 정약용도 그렇고 호기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적 탐구 네. 엄청나죠. 지적 호기심이 굉장히 많고 일단 뭔가 제대로 배우려면 어떤 대상에 대한 호기심이 자발적으로 생겨야 된다. 그게 첫 번째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호기심이 생긴 대상을 굉장히 철저하게 자세히 관찰을 해야 된다. 그래야 파고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관찰을 통해서 왜 그렇게 되는지 이치를 탐구해야 한다. 그 이치를 끝까지 파고들어야 된다. 이게 세 번째겠죠. 그 다음에 기록을 한다. 꼼꼼하게 잘 기록한다. 그래서 호기심, 관찰, 이치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잘 기록한다. 그리고 하나 더 굉장히 중요한 게 또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걸까요? 약전을 보면 굉장히 모든 것에 열려 있거든요. 천주교, 천주학, 서학 이런 것에 굉장히 열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노자, 장자도 열심히 공부를 했던 분이고, 모든 학문에 열려 있는 자세, 모든 것에 열려 있는 자세가 배움의 자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산어보 안에 보면 창대라는 이름이 총 9번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영화에서처럼 창대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건 다 감독의 상상력이 덧붙여진 부분인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창대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었다라는 건 서문에 나와요. 상껏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정확한 창대의 신문은 나오지는 않지만 그냥 물질하는 어부,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사대부, 두 사람이 서로 말을 섞고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건 그 시절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영화로 봤을 때는 자연스러울 수는 있지만 그런 걸로 봐서 대화를 나누고 말을 섞고 본인의 자산어보 서문에 창대라는 이름을 박는다는 것 자체가 정약전은 그릇이 큰 사람입니다. 정약전은 정말 그릇이 크고 모든 것에 열려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저는. 약용이 유일하게 본인의 글을 흠음신서, 몸민심서, 경세유표 다 항상 형님한테 물어보고, 형님 나 이거 이렇게 써도 돼요? 컨펌 좀 받을게요 라고 했던 편지가 실존하고 있거든요. 이게 2006년인가에 다시 발견된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정약용은 정약전에게 모든 걸 물어보고 정약전이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라고 하면 정약용은 그걸 다 흡수해서 받아들일 정도로 정말 정약용이 존경했다는 것만 봐도 지적 능력은 의심할 필요 없고, 그 내부에 있는 가슴의 열린 마음, 이런 것들, 가슴이 개방돼 있는데 지적 능력까지 뛰어나면 다 흡수하는 거죠. 완전 무결하지 않나요? 네, 모든 걸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맞습니다. 정말 정약전 정말 멋진 분이었네요. 네. 정약전이 보여주는 학문의 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모든 것에 열려있는 자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정약용도 굉장히 열려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약용의 열린 자세가 단적으로 드러나는 에피소드가 영화에도 나오거든요. 정약용이 백년사에서 굉장히 스님과 깊은 교류를 가지거든요. 근데 선상님은 어찌게 절에서 스님과 함께 계십니까요? 나도 선상님 제자요. 뭐왜 제자라고라? 불자가 유자 스승을 만나 아주 땡중이 되어버렸네. 정약용이 굉장히 깊게 교류한 스님이 해장 스님입니다. 영화에서 보면 정약용과 해장 스님으로 보이는 스님이 굉장히 허물없이 잘 지내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모든 것에 열려있는 자세는 훌륭한 학자가 되기 위한 굉장히 큰 바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장 스님이 그 당시에 백년사 주지 스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학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것으로 기록에 남겨져 있는데, 약용과의 첫 만남 에피소드가 약용이 유배를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배를 왔다고 하면 약전처럼 저렇게 반겨주는 분위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돌멩이를 던지고 가요. 저 사람은 내라는 못죄다, 내역죄인이다, 이렇게. 그래서 주막에 있는 할머니가 걷어줘서 간신히 밥만 먹고 지내던 약용이 어떤 스님이 있다, 유교에 해박하다라고 해서 그냥 한시 대결을 한번 해볼까 해서 가요.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만났는데 약용이라는 걸 밝히지 않고 한시 대결해서 이 스님이 확 깨집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 당시 한시의 최고봉이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헤어지고 났는데 알고 보니 약용이었다더라 라는 걸 해장 스님이 알고
아니 나한테 왜 그렇게 얘기를 안 해주셨습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정약용이 그냥 웃으면서 허허허라고 하면서 두 사람이 친해졌다는 그런 첫 만남 비화가 있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제가 작년 5월에 여행을 갔을 때 다산초당과 백년사를 다 들러봤거든요. 실제로 다산초당에서 출발해서 백년사까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길이 괜찮아요, 걷기에도. 다산초당과 백년사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고 잘 이어져 있습니다, 산길로. 너무 좋았어요. 그 에피소드를 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정약용과 해장 스님이 어떻게 우애를 쌓았는지에 대한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이 있어서 그 두 사람을 생각하면서 다산초당과 백년사 사이의 길을 걸으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시간 여행하는 느낌도 나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백년사 옆에는 꽤 큰 차밭도 있어요. 그래서 그 영화에서도 정약용이 백년사에서 창대를 맞이할 때 차를 마시고 있죠.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전남 강진 한번 들러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일단 흑산도부터 가보겠습니다. 흑산도 가서 생물 홍어를 한번 맛보고 싶습니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먹어본 적 있어요? 생물 홍어? 안 먹어봤습니다. 저도 너무 궁금해요 지금. 리뷰카우의 명장면은 어떤 겁니까? 초반에 약전과 약용이 유배를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초가 주막 새벽 등 푸르스레 꺼지려 해서 일어나 샛별 보니 이별할 일 참담하구나. 두 눈만 뜬 채 두 입 다 할 말 잃어 애써 목청 다듬건만 나오는 건 오열뿐. 나주 율정 산속 갈림길에서 두 사람이 이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아, 그 장면이 연출도 너무 아름다웠던 것 같고 이 영화의 메시지라든가 형식을 굉장히 함축적으로 잘 보여준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가장 와닿았나요? 헤어질 때 약용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님은 웃으시는군요. 형님은 웃으시는군요. 약전이 웃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섬에 들어간다 생각하니 두려움보다 설렘이 앞서나 보네. 이거는 형으로서 동생 약용을 안심시키려고 한 거짓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약전은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대사도 살펴보면 처음에 약전, 약종, 약용이 같이 신문 받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나는 사악하는 사람들이 원수요. 나한테 관원 몇 명만 붙여준다면 열흘 안에 사악의 뿌리를 뽑아 바치겠소. 형님은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어찌 그리 당당히 하셨습니까? 미안하네. 나 같은 배교자가 순교자가 되는 것을 천주님도 원치 않으실 것 아닌가. 저는 그 신문 받을 때 정약전이 한 얘기도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약전은 어떻게 하면 내가 아끼는 사람들이 이 상황을 잘 빠져나갈 수 있는지를 고민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사람인 거죠. 그때 상황에 맞게 거짓말을 잘 하는 사람이라는 게 잘 드러났던 장면인 것 같고, 그리고 두 사람이 이 나주 율정에서 갈림길에서 헤어지는 장면은 두 사람이 향후에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된다는 거를 잘 보여주죠. 흑산도 머나먼 곳 바다와 하늘뿐인데 형님께서 어찌 그곳으로 가시겠소?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전은 자산어보지필에 매달리고 약용은 계속해서 정치와 관련된 글도 쓰고 수많은 저작을 남기면서 중앙정치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는 거고, 그런 두 사람의 다른 선택을 이 나주 율정 이별신에서 우리는 잘 볼 수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명장면으로 꼽았어요. 네, 그러면 리뷰마우스의 명장면은 뭐죠? 저는 이 영화의 실질적인 주인공은 창대라고 봤습니다. 약전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창대가 때로는 정약용 같기도 하고 때로는 약전 같기도 해서 울분을 참지 못해서 아전들을 때리는 장면이 가장 가슴에 박혔는데, 갑오징어의 뼈는 곧잘 상처를 아물게 하고
그때 창대가 때려야 될 사람은 아전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 뒤에 있는 나주 목사를 때려야죠. 그 뒤에 있는 나주 목사를 지금 때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혹은 아버지를 때릴 수는 없더라도 아버지에게 뭔가 항의를 해야 되는데 정작 그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실제로 화가 나서 싸워야 되고 부조리에 항의해야 될 건 말하지 못하고 분노는 하지만 표현하지 못하면서 맞서지 못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가족 혹은 친구 혹은 나보다 약한 사람들에겐 화를 내고 분노하는 걸 표출하고 분개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저 모습이 나일 수도 있고 조선시대 그 당시 지식인들이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약전이었을 수도 있고 약용이었을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슴에 좀 많이 남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무찔러야 하는 큰 상대, 강력한 상대, 강한 상대에게는 별로 말과 행동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애매하게 내가 상대해 볼 수 있을 법한 사람들에게만 우리가 분노하고 불같이 화를 내죠. 인간의 어떤 소심함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잘 보여주는 장면일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 참 나갔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창대처럼 나주 목사를 때리지는 못하고 아전을 때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명장면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영화가 흑백입니다. 그래서 저도 끝날 때까지 왜 이렇게 흑백으로 만들었을까를 고민을 했는데 영화에서 한시가 자막으로 나오는 장면들이 있어요. 초가주막 새벽등 흑산도 머나먼 곳 북풍이 나를 몰고 오다가 바다를 만나 묻더니 깊은 바닷속까지 들어갔다네. 두고 온 아내는 과부가 되고 이별한 자식은 고아가 됐다네. 그리고 흑백으로 굉장히 멋지게 촬영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내레이션으로 한시를 막 읊습니다. 그걸 보니까 아, 이 영화는 흑백으로 만든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못 찾았습니다. 조선시대의 사대부들, 선비들이 시서화에 능하면 굉장히 멋지고 잘난 선비라고 인정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이 영화에는 시서화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일단 영화에 실제로 한시 자막이 나옵니다. 시가 나옵니다. 그리고 글씨, 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모든 장면들이 일상적인 장면, 아름다운 풍경이 나오는 장면들 모두가 수묵화 같아요. 그렇게 멋진 그 흑백의 수묵화 느낌을 잘 담아낸 영화이거든요. 물론 창대도 중요한 주인공이지만 정약전 그리고 정약용이라는 당시의 훌륭한 선비들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시서화의 형식을 차용한 게 너무 적절한 선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듣고 보니까 참 탁월한 해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당시 선비들의 시서화 그 형식을 차용해서 영화를 흑백으로 만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자산어보 리뷰를 함께 했는데요. 정약전, 정약용, 창대라는 흥미로운 인물들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는지도 몰랐네요. 아우, 너무 빨리 갔습니다. 네네. 부디 여러분도 저희처럼 즐겁게 봐주셨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화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